예,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은 또 플러스로 어제와 다른 모습들입니다. 늘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은 주식시장 1타 강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1타 강사 키워드를 잃어버려갖고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자, 주제부터 좀 보고 3월 증시도 얘기하고 전략 얘기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2차 전지가 뜨겁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데요. 중국에서 CATL이 이제 가격 인하, 가격 전쟁에 불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K배터리가 좀 눌릴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향들 2차 전지 점검하겠고요. 먼저 3월 이제 하루 쉬면 저희가 이제 3월 2일부터 3월장이 시작하는데 3월 전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월까지 달려왔던 수급 이슈는 결국 1월 달에 많이 샀던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가 부분들의 회복세가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에 기인한 부분들은 이제 환율입니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YCC 정책이 다소 약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달러가 이제 굉장히 강하던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접어들었죠. 국내 원달러 환율도 1216원 정도까지 빠져 있던 상태인데 최근에 1320원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 들고요. 예. 1월달 이후에 코스피 상승률이 10% 정도 내외 되는데 지금 환율이 1216원 정도부터 만약에 13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최근에 코스피 수익률을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수가 지금 13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요인이 국내에 들어올 만한 동인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 국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선물이라든지 국내 현물 관련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현물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선물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기관들의 프로그램도 이제 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월, 2월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수급이 이제 그렇게 크게 들어오기에는 환율 변수가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 조금 소강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3월 FOMC에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금리 부분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국면은 좀 지났다고 보입니다.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 시장을 아래쪽으로 낙폭을 크게 만회하기에는 좀 힘든 구견인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최종금리 관련된 이슈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블라드 총재나 메스터 총재가 최근에 3월달 50bp 인상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강한 매파적인 이슈가 보이긴 했지만 블러드 총재마저도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최종 금리는 5.25에서 5.5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bp 정도 인상 관련된 부분도 3월에 쉽지 않을 국면을 볼 수 있겠고 결국 이제 25bp 정도 갈 것 같고요. 최종 금리 수준이 지금 이미 시장에서 5.5%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패드보다 지금 시장이 좀 더 많이 앞서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분간 2, 3월 정도에 EPS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3월 달에 약간 쉬어가더라도 아마 빠졌을 땐 저점 매수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월 강세 수급의 키인데 환율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조금 지수 자체는 그렇게 뜨겁게는 좀 어려운 구간으로 다만 조정시 매수 전략 오프닝 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3월은 이제 미국 FOMC를 역시 주목해 봐야 되고요. 그 전에 발표하는 물가 지수를 체크해야 되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정책 모멘텀입니다. 양회 2개 회의가 이제 3월 초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양회 관련된 관전 포인트나 국내 증시 영향도 좀 알려주세요. 네, 결국 이제 양회 같은 경우는 소비 진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GDP 성장률 관련해서는 5%대이냐 6%까지 성장률 제시를 할 거냐 부분인데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5% 내외 정도의 성장률 목표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 정도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목표일 것 같다고 생각 들고요. 가장 핵심은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부동산 부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내수 진작이 상당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관련된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본다면은 중국의 부동산 부양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국내에 어닝은 분명히 좋지 못합니다만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업종과 같은 시크릿 업종, 그러니까 중국의
그 부동산, 이 건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국내 부분에서는 철강과 화학 부분이 실적 부분은 조금 슬로우하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양회 관련된 모멘텀을 봐서는 그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12월 넷째 주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벌써 5번이나 미국도 철강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철강사들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동국제약이라든지 국내 중소형 철강사들이 대부분 다 실적들이 되게 좋으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철강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그 실적에 대한 순수 NCC는 좀 좋지는 못합니다.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실적은 안 좋을 건데 전체적으로 뭐 특수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의 화학 섹터는 중국의 양회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까지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시장에 대한 그림부터 그려봤고요. 오늘 주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K배터리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세부안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들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중국의 CATL이 보면 움직임들이 최근에 가격이 나고 미국 업체하고 손잡고 이런 게 좀 부담들인데요. 그래도 잘 갑니다. 2차전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사실 뭐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저희들도 놀라울 정도로 단기에 이렇게까지 급등을 날아갑니다, 그죠?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뭐 시가총액을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뭐 개별주처럼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저희도 좀 당혹스러울 정도의 주가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폭이 그러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많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일부 하우스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톤으로서 이제 얼만큼 왔다, 좀 많이 올랐다는 톤도 있을 반면 또 다른 쪽의 하우스는 아직도 좀 남았다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꺾이지 않을 부분이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단기 쉬어가다든지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3월에 관련된 유럽의 뭐 원자재 법안 관련된 이슈 또 남아있고 또 성장성으로 봤을 때도 올해 나쁘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 단기간에 꺾인다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ATL의 LFP 배터리 가격 인하 이슈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5개 전기차 업체에게 80% 이상의 CATL 제품을 사준다면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20만 위안 정도로 해주겠다는 거죠. 최근에 2021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올라온 5만 위안 정도의 리튬 가격이 아마 탄산 리튬 가격이 아마 56만 위안 정도까지 오르면서 11배 정도가 이제 리튬 가격이 튀었습니다. 그 가격에서 지금 이제 40만 위안 정도 초반 정도까지 빠져 있긴 하지만 아마 LFP 관련된 CATL의 제안이 이 리튬 가격을 20만 위안 정도로 책정을 해주고 LFP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공급을 해주게 했다는 건데 결국은 원가 단가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는 아마 LFP 가격, 셀 가격의 10에서 15% 정도의 가격 인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아마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치킨 게임의 본격화다. 그리고 가격 폭탄 세일의 본격화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계속 줄지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과대 해석됐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LFP 배터리 가격의 인하는 최근에 말씀드렸던 가파른 배터리 가격의 인상에 대한 되돌림 가격이 일부 나왔던 건데요. 아마 배터리 가격이 아마 CATL 역시 LFP 배터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최근에 18개월 동안 셀 가격을 55%나 급등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 내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후발 셀 업체들과 신규 계약을 확대하면서 아마 23년 1월 기준 CATL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44%로 아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포인트나 급감하고 있습니다. CATL이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더 빠질 것을 염려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가격 인하를 하면서 중국 내에 로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과정의 대응 전략 정도로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리셀 업체와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가격 인하 자체가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40만 위안 정도까지 급락,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30% 가까이 급락했지만은 가격 인하 폭이 마이너스 뭐 10에서 15%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은 CATL의 가격 인하가 마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셀 메이커들의 전반적인 마진 압박 우려는 역시 과도하다는 판단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CATL이 가격 인하 조건을 제시한 계약 상대방이 리오토라든지 니오 등 중국의 로컬 5개 전기사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로컬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LFP 배터리의 뭐 마진이 저가 탄산 리튬이
근거리에서 어떻게 싸게 조달하느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미나 유럽에서 CATL이 탄산 리튬을 같은 조건으로 LF 배터리의 가격을 증가하면서 리튬을 그렇게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저가 탄산 리튬을 가져올 수 있지만 북미나 유럽에서 그렇게 채굴 해서 그렇게 20만 위안 가격으로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근거를 가지고 결국은 북미나 유럽에서 이렇게 LFP 관련된 가격이나 경쟁을 치킨 게임처럼 CATL이 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CATL도 높은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아마 중국 외 시장에서 치킨 게임과 같은 가격 경쟁을 보기에는 이걸 그렇게 과대 해석하기 좀 어렵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전기차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나 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LNF가 전반적으로 5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대상으로 해서 EV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JP모건이 그걸 인수 제안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 낙점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아마 지난주 가격 대비 30% 할증된 교환 가격으로 했다. 그러니까 EV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일정 가격으로 전환 가격으로 해서 자사주를 가져와서 채권으로 연계하는 그런 전환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주가 희석 부분은 없는 거고요. 지난주 가격이 이제 아마 LNF가 22만 원대였나요? 좀 주가가 그렇는데 30% 할증한다면 아마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할증 가격이 29만 5천 원 정도까지 치솟습니다. 근데 29만 5천 원으로 전환을 하게 될 때 그럼 그 JP모건을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얼마를 가야 만약에 LNF를 팔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럼 뭐 29만 5천 원이면 거의 30만 원 가격인데 그럼 뭐 35만 원, 4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많이 더 올라야 주식을 전환해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야지만 거기서 물량을 덜어내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LNF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 부분에서도 2차 전지가 단기적인 어떤 과열 구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깐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수는 있는데 LNF의 어떤 EV 발행 조건을 조금 눈여겨본다면 외국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CATL의 노이즈가 국내 2차전지 업체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네, 사실은 국내 업체들은 CATL보다는 뭐 테슬라나 미국 시장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좋게 보셨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여쭙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섹터를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메인 DC가 하나 더 남아 있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근정 부장님이 주목하는 또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뭐 최근에 보면 미용기기 관련된 이슈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오른 종목은 비올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게 좀 많이 올랐지만은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르트로닉이나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뭐 등등 이루다 등등 보면 몇몇이 지금 미용기기 쪽에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이 봤을 때 화장품 섹터보다는 오히려 미용기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은 코로나 이전에도 구조적 성장을 이어왔지만 아마 21년 리오프닝이 접어들면서 이연 수요가 되어지면서 큰 폭의 에스테틱 장비와 시술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시점에는 마스크를 많이 끼기 때문에 피부에 상당히 트러블이 많았었죠. 그래서 기초 라인 쪽에 네오판 관련된 종목들이 기초 라인 케어, 트러블 케어 중심의 관리를 상당히 많이 수혜를 받았다 본다면 아마 리오프닝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고 하다 보면 리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색조 등의 수요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에스테틱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인구 고령에 따라서 안티에이징 수요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주요 타겟팅이었다면 최근에는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안티에이징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요. 남성들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남성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갑을 많이 실제 열고 있죠.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라서 회복 시간이 상당히 단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프랜차이즈 피부과를 가보면 한 11시 반쯤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시술 받고 누워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루에 그냥 끝내고 온다고요? 네, 1시간 정도 잠깐 받고 와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에 뭐 여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누워 계십니다. 점심시간 때 가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회복 시간 단축 때문에 아마 효과 증대도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시술 개념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가 시술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런 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40대 이상의 여성이 안티에이징이나 에스테틱 시술의 주요 소비층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시술의 가격도 상당히 싸지고 있고 회복에 대한 부담이 대폭 축소되면서 한 듯 안 한 듯 이런 식의 미용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과거에는 선택의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약간의 필수 소비적으로 약간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용 시술이 필수 소비재가 된다. 네, 뭐 약간의 뭐 리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톡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그러니까 뭐 슈링크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물광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네. 뭐 몇만 원 정도면 물광 주사 한번 맞을 수 있고 한 뭐 3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상당히 뭐 효과가 좋다 이래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2013년 이후에 미용 시장 성형의 연평균 성장률이 10.3%를 인식했고요. 2019년에 120억 달러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11%를 상회하면서 과거보다 오히려 성장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24년이라면 약 200억 달러에 도전할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글로벌 에스테틱 산업 성장과 직결되면서 국내 미용기기 산업이 오히려 글로벌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이 12.5%에 반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19.7%까지 거의 20%까지 연평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산업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스텍 시술은 결국은 침습이라 아니면 최소 침습에 비침습이 포함되는데 침은 약간 바늘로 하는 것이고 비침습은 바늘이 아니면 최소 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최소 침습으로 가는 것이 아마 최근에 아마 메이저 시술로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톡신, 필러, 리프팅, 냉각 지방분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침습 관련된 부분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종류로는 레이저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프는 고강도 접속 초음파고요. RF 같은 경우는 고주파인데 대부분 레이저 시술은 기미, 제모, 색소나 이런 게 좋고 하이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점에 집중시키는 열을 발생하는 이용이기 때문에 리프팅이나 얼굴 라인 그리고 RF 같은 경우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심층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력감이나 주름 개선이 상당히 좋아지죠. 여기에 따라서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르트로닉, 비올 이런 종목들이고 글로벌 업체로는 잘 알고 계시는 뭐 울세라든지 그다음에 인모드, 그다음에 뭐 써마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쪽의 부분들이 워낙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 대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컬을 대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루트로닉이 보니까 매출이 규모가 제일 크군요.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또 K-뷰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이 피부 미용과 의료에 관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제가 간과하고 앞에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관심 업종 미용기기 업종입니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